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켜봐주시고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지의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집안에 저희 조부님 상을 지내고, 지난주에 원래 제 차례였는데 한 주가 미뤄져서 이곳 사실은 어제 집회 이후에 대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시당 사무실이고요. 경북도당을 같이 쓰고 있는 대구시당 사무실이고, 오늘의 방송을 출연해 주실 우리 당원, 청년당원분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는 네, 마스크 벗어주셔야 됩니다. 벗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주의로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아실만한 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지금은 제주도당에 계시는 우리 김경호 동지입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저희는 안지가 참 9년이죠.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연차수를, 제가 이제 애국 활동을 한 애국 연차수를 다 활동해봐도 거기에 이제 90% 이상을 함께한 네, 우리 거의 같이 동지입니다. 했죠. 네. 참. 자, 본인 나이와 본인 소개 간단하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제주도 간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도 뭐 개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니까 유튜브는 생략하고요. 부산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당을 두 번이나 창당 작업을 2번을 본인이 직접. 흔히들 우리가 개국공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당공신이십니다. 개당공신이시고, 예, 지역 우리 시도당을 2군데를 만드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그리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제주도에서 우리 서명대를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 마땅합니다. 참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죠? 감회가 진짜, 좀. 저는 사실 대한애국당 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 공화당 거치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거의 4년 차에 계속 계시니까 일찍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저는 이 싸움은 최소 10년짜리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은 그때 확실한 그게 있었잖아요. 탄핵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들이 언론 권력,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대세와 그 권력이나 이제 시스템을 다 가져간다라는 가정하에 맞아요. 우리가 밑바닥에서 민초만으로 그걸 실질적으로 뒤집을 수 있느냐?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이것밖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야 한다. 그게 제가 그때 했던 그거였는데, 그래도 오면서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들긴 합니다. 사실 그랬었죠. 내가 일단 그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이제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나 같은 청년인 이제 김경호 동지 같은 분들이 우리가 힘들다고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제 동지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대통령님 많이 보고 싶어 하시지만, 사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이 비극적인 대한민국 현실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금 많이 힘들죠. 그렇죠. 지금 뭐 어차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싸움의 문제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참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현존하는 우리 이제 자유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 같은 시스템이지만, 사실 가장 침탈당하기 쉬운 제도이기도 하잖아요. 가장 열악하죠. 열악하죠. 공격받기 쉽고, 정복하기 쉽고. 정복하기 쉽고. 약점이 자유민주주의의
약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제가 생각할 사실은 때는 제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약점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강력한 뭐 리더십이나 강력한 제도를 변화를 꿈꾼다면 그걸 또 결국에는 자유인이 탄압받는 과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필연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시족 부족 단위부터 지금의 역사를 문명 사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인간이 이제 사회생활을 한 기점으로 그걸 따졌을 때 이게 민주주의 이게 대다수의 대중들이 권력을 가진 이 허울뿐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생긴 역사는 퍼센테이지는 진짜 얼마 안 되잖아요. 왕권, 뭐 부족, 뭐 부족장 이런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특정 소수가 귀족처럼 이제 다스리다가 이제 대다수의 대중들이 이제 함께 권력을 나누는 사회가 됐는데 그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결국엔 지금 시대에도 그런 귀족적인 많은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짜증나는 제도가 지금 이 제도. 그 사람들도 옛날처럼 편하게 왕노릇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로 가보면 회귀하고 싶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이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하는 역사를 보더라도 영국인들이 들어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미국이 거의 자리를 잡으면서 노예 제도 때문에 이게 노예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네. 거의 시작이 된 거니까 뭐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대한민국과의 싸움에서도 비슷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미국의 축소판 같은 주소판 느낌이 가는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축소판이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침탈 뭐 이런 것도 지금의 미국 상황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오고 있거나 앞으로 올 미국의 상황을 청사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상황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네. 한 번씩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나라를 상대로 약간 실험을 하고 마루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들여가는 그런 느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투쟁을 선택하신 게 아마 저는 그때도 아마 같이 네. 그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에 진짜 이 본거지가 대한민국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최전선이죠. 예. 누가 이기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이기지 않으면 결국은 전 세계는 사회주의 국가로 갈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힌 것 같아요. 중심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가 입장 그리고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굉장히 달콤한 제도이기 때문에 누가 네. 권력을 가지느냐에 따라 네. 제도만 바꾸면 그 대의는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을 공익을 위해 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뭐 그렇지만 참 지금 우리가 가장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살면서도 가장 이제 말세랄까? 가장 힘든 시대, 여명이 저물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을 이뤄내면서 대한민국에 가장 먼저 주어진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싸우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하셨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빨리 주신 거죠. 왜냐하면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급속도로 성장을 시켰는데 오히려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을 시키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이념이라든지 신념을 제대로 이렇게 장착을 못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고 저는 어쩔 수 잘 없죠. 못 시킨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빨리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명의 지도자가 모든 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이제 권력자들 그 시대의 이제 사회가 모든 걸 다 뭐 교육, 문화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산업까지 다 잘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교육은 어느 시대든 놓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생각은 사실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72년이잖아요. 이 72년의 역사를 보면 이 짧은 역사 안에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부터 미국에 있었던 그 모든 게 다 함축돼 있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지, 그렇죠? 네. 민주혁명이 민주화됐지, 그 다음에 지금 문명사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자유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침탈되는 이 상황까지 똑같이 겪고 있지. 그러니까 수백 년 유럽, 미국의 역사가 함축되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미국, 유럽에서 일어나는 거 미리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짧은 역사 안에 네. 그게 태동이 다 담겨져 있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선택받았다 할까, 세계- 시험장이랄까. 세계적인 이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진짜 자세히 보면 항상 그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잘 이겨냈을 때, 뭐 자유통일까지라고 잘 이겨냈을 때는 진짜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의 중심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옥중 투쟁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자신의 살을 다 깎으면서 그런 옥중 투쟁을 선택하신 게 사실은 국민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도 아마 컸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잘못하신 게 없으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보면 그때 70년대 60년대 그때의 어른들과 지금의 어른들은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많이 했는데, 그때는 더 이제 민주화의 혜택을 받지 못할 만큼 수준이 많이 함량 미달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면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그 우리나라 남자들을 산업혁명의 일꾼으로 만드셨고, 할 수 있다는 걸 심어주셨고,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그 한 명 한 명이 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그 핵심 역군이 되기 위한 그 교육, 그 다음에 마음가짐, 이런 거를 이제 쌓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역적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 시대가 돼버렸다는 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어르신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는 이런 복지 혜택이라는 게 전혀 없었잖아요. 어쨌든 나라를 부강을 시켜야 되고, 근데 그 시대, 지금의 어르신들이 그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사시면서 한 가지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어제 태극기 집회에서 조은진 대표님 말씀하신, 우리는 고통을 받더라도 우리 미래 세대는 고통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어른들이 이렇게 산업혁명을 이뤄내면서 다음, 특히 우리 세대가 진짜 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희생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근데 진짜 같이 느끼시겠지만 저도 이제 막 30 접어들었고, 이제 저는 사실 청년 이제 마지막 끝자락은 저희 당은 만 45세인 거 아시죠? 내년까지는 청년입니다. 내년까지는 청년이고요. 마지막을 달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자유민주주의, 자기들이 누리는 그 뭐랄까 이제 복지나 아니면 이제 문명의 혜택, 그 다음에 이제 경제의 풍족함,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제도, 시주시장 경제라는 이 당연한, 이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당장 가고, 지금 당장 저 중동 지역에 가도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건데, 우리나라는 정말 이 아주 대단한, 살기 좋은 나라죠,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돼 있는 거를 총도 없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죠. 사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솔직히 손에 꼽거든요, 진짜로. 이 정도 우리나라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솔직히 10손가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예. 유럽 국가하고 뭐 아시아 국가 해봤죠. 중국은 일단은 사회주의고, 일본과 뭐 대한민국 외에는 동아시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우리나라 키보드 워리어들 많잖아요. 중국 가면 바로 그냥 바로 잡혀가고 바로 중국은 유튜브도 촬영 못해요, 마음대로. 바로 끝장나는 그런 사람들.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2분짜리인가 1분짜리 뭐 틱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더 이상 기계 못하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가까운 중국만 보더라도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맞아요. 진짜 느껴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에 사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에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 우리가 이제 신공항, 그 가덕 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저도 목하고 지금 약간 목이 쉬었는데, 그런 거를 막 외치는 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이바지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들의 권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누구 특정 누가 이제 돈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벌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약에 정치를 한다면, 그래 되면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결국에는 수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들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맞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기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한테 표를 준 몇 명 사람들한테 표 장사를, 그러니까 이권을 챙겨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가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가는 이득은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이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사실 제대로 된 정당인데, 그런 정당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대부분의 요즘 현대인들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더욱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이 나라를 위해서 엄청 좋은 정책들을, 프로세스를 내놓지만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별로 이득이 없거든. 뭐 지금의 그 저희가 공항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공항을 건설을 해야 된다는 그 말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공화당이. 그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 김해공항 조사를 해서 김해공항을 확충했잖아요. 그걸로서 끝냈는데, 더불어민주당 좌파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어쨌든 반대해야 되니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쪽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들이 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걸 다 반대로 하는 거야. 하는 거밖에 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그 보기 싫은 그 이정희 가듯이 네, 진짜 그 반대를 계속 반대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덕도에 땅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오동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공항을 다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말을 돌리니까 이게 그것에 대한 약간 지적하는 거죠. 이게 또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거를 뒤집는다고 이 문재인이 하는 거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정했던 김해공항을 정했던 그 절차 자체가 그 여야 합의 플러스 대국민 공론화를 확실하게 절쳤고, 그 다음에 해외 전문가의 평가까지 받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김해공항을 신공항으로 확장, 그 다음에 재건축하기로 확장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최종 후보로 오른 3인이 1위가 김해, 2위가 밀양, 3위가 가덕도예요. 근데 가덕도는 어제 이성우 최고위원님이 연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그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가 태풍이 지나면 가장 많이 지나가는, 부산 쪽에서 가장 많이 지나는 곳이라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덕도가 꼴등이었는데, 그 가덕도를 이제 부산 시장을 뺏어오기 위한 도구로 안정성 혹은 경제성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덕도로 뒤집는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설을 기득권의 자기들 이용 가치로 쓴 거죠, 사실.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경우에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공화당이 다시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래 김해공항,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해공항 확충을, 그게 올바른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표를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어제 맞아요. 신공항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정책을 정권이,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뒤집고 한다는 거는, 뭐 그러면 전문가들의 의견이 왜 필요하고 국민의 공론화가 왜 필요하며, 그러면 정책하는 공무원들은 다 대통령이나 정권의 시녀고 하녀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민주주의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책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침탈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를 전례를 한 번 남기기 시작을 하면 정권 들어올 때마다 이런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자신들의 이제 뭐 금전적인 아니면 권력 지향적인 이권이 계속 개입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쟤네들이 정권 차지한 대로 똑같을 거예요. 이 전례를 남기면. 저놈들도 지금 뭐 유승민이 뭐니 이런 놈들이 뭐 문재인 너무 독선적이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과 이권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진짜 뭐 거창하게 국내, 국외 여러 가지 이제 인간 문명사에 기반한 뭐 제도나 뭐 여러 가지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돼버렸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더 올라보면 인간 김경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아니 제가 뭐 저희끼리는 사소하게 형 동생 하는 사이지만, 경호 동지
나이도 젊은데 왜 저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본인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많이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머리 왜 도대체 미신 건 저는 알고 있지만 왜 미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언제 밀었고 왜 밀었는지. 이거 CG 처리 해주세요. 반짝반짝 CG 처리 한번 해주세요. 네. 언제 밀었고 왜 밀게 됐는지. 네, 좀 이렇게 머리를 밀기 시작한 거는 사실 시작은 지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저는 제 알죠. 별명과 관련된 것도 있고 6.13 지방선거 때 머리를 밀었어요. 저도 저는 그때 한참 후보로 나와 있던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이 형이 머리를 밀어가지고 저도 부산 북구에 저도 의원을 출마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했었는데 머리 빡빡 밀었죠. 그래서 여기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정원진 대표님이 빡빡 미는 사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머리를 밀었으니까 아니 이 좌파 같은 우파는 도대체 누구야? 맞아. 그래서 그 말을 바로 앞에서 들었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기분 나빠할 줄 알았다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 맞았거든요. 제가 좌파 같은 우파를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아예 제가 제 별명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사실 정원지 대표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좌파 같은 우파가. 그래서 그거를 뭐 참 좋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머리가 있으셨던 모습이 잘 기억이 사실 안 나요. 다른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3년 넘었죠. 네. 3년 넘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자신과의 약속이 있어서 처음에 밀기 시작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 때까지만 밀자.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길지는 않을 거라고 그때는 이거 생각했거든요. 촬영 시작하기 전에 저희끼리 사담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억중투쟁이. 근데 계속 길어지면서 저는 머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짧아지고 계속 점점 짧아지고. 박근혜 대통령 나오시면 아마 머리 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르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걸리죠. 좀 걸리죠. 근데 지금 좀 더 익숙하대요. 근데 좋대요. 머리를 보니까 뭐 탈모가 있으시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약간 근데 모자를 많이 쓰니까 약간 좀 줄어들었어요. 약간 줄어들었는데 근데 어울린대요. 사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지. 그건 어쩔 수 없어. 보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몇 없는 부산에 처음에 그때 부산에 계셨으니까 몇 없는 청년 중에 한 명이 왜 저렇게 머리를 밀었냐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른들끼리 또 찬반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어요? 쟤- 내가 모르는 일도 네, 있었는데. 앞에서는 뭐라 못하고 예. 쟤도 왜 청년이 그나마 한 명이라도 좀 단정하게 있어야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분도 계셨고 예. 야 저러니까 투쟁경 있고 얼마나 멋있냐 이런 분도 계셨고 네, 그랬어요. 이미 지난 결론은 세월이지만. 났던가요? 결론 안 났어요. 의견이 다른 거를 그걸 뭐 결론 낼 거 없어요. 지금까지 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결론 낼 거 없습니다. 사실 뭐 반짝반짝 시지. 그런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대통령 나올 때까지 나는 대머리로 지낼 것이다. 네. 누가 그런 결의를 사육신과 같은 그런 결의를 사실 하겠습니까? 저번에 부산에서 집회한 걸 할 때, 대전이었던가요? 한민호 그 국장님이 그때 예. 나타나서 대머리 협회 사무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자 쓰고 있다가 딱 벗고 저도요. 그때 당시 또 웃겼던 게 고태용 위원장님도 그때 머리를 밀고 단면차,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안 계시고 고태용 위원장님이랑 두 분 계실 때는 이 대머리 그 협회, 옆에 이제 간부 초청하신다고 막 이러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가 진짜 지금 뭐 돌이켜보면 옛날에 뭐 좌파들 막 대머리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진짜 머릿속에 북한밖에 없고 이렇게 핏대 세우면서 네. 심하게 했던 사람들 떠오르는데 우리 동지들도 이제 한 명은 반대죠. 여기 이제 우파의 신념만 들어가 있는 거죠. 요즘 뭐 안타깝지만 율본일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좀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게 받아들여도 좋은 거지. 율본이라고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한민호 본부장님도 그 얘기 되게 많이 그래요? 바짝바짝. 이제 참 경호 형, 네. 형이죠. 형인데
우리끼리는 형동생 하지만 뭐 경호 동지를 처음 본 지 진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사실 모든 역사를 함께 다 해오셨어요. 네. 뭐 부산 지역당 창당부터 중앙당 우리 처음에 창당식도 같이 계셨고 저는 그때 사회를 보고 있었지만 네, 네.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부산 지역 당원 증거 활동도 같이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6.13도 같이 나오셨고 여러 가지를 다 해오시다가 우리 그때 기억나십니까? 국회 앞에 텐트 투쟁할 때? 네. 여의도. 네. 네. 국회 텐트 투쟁도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화문 광화문 광장 뭐 그때 살았죠, 네, 그냥. 천막 투쟁할 때 네. 그때 살았어요. 엄청 여름에 덥고 맞죠? 사람들이 저 지금 없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일 다 팽개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몇이나 되겠죠. 젊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50이고 60 이제 대신 퇴직하신 분들이야 뭐 경제적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장 지금 안 벌면 한두 달 뒤에 힘들거나 당장 내일 힘들거나 한 사람들인데 그거 다 팽개치고 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저는 학생이었어서 좀 유예 기간이 있었지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광화문에 처음에 기습 텐트를 칠 때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거든요. 그리고 자리만 잡아놨지. 올라오셨잖아요. 네. 자리만 잡아놓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우리 사무처장하고 올라와가지고 뭐 기둥을 좀 세웠죠. 비 안 맞게 기둥을 세우고 그늘막 뭐 이렇게 하고 저희는 갔죠. 제주도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뒤에 우리 그 뒤에 완전히 보강이 잘 됐더라고요. 전문 목수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해주셨어요. 그거 진짜 잘 돼 있더라고요. 네. 네. 뭐 그때 거의 밖에 진짜 정식 건축물이 아닌 상태에서는 거의 최고였을 거예요. 그 기둥 세워놓은 목재도 진짜 좋은 목재고 네. 천막도 막 정말 잘 돼 있었죠. 하여튼 뭐 6월 25일 날 많이 다치셔가지고 저는 날라다니는 거 제가 옷다 다 찢어지고 봤거든요. 막 약간 저는 막 여러분 팔이나 이런데 안 보이는데 멍 좀 들고 막 이랬는데 저는 저 차 위에 있었거든요. 예, 알죠. 차 위에 있어가지고 열심히 찍고 계셨죠. 아 근데 진짜 이게 뭐 유튜버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좀 유튜브 선생님들의 참 고맙지만 좀 그때 사실 우리가 정말 아마추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우리 삶을 돕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잘못될 것들을 찍고 계셔요. 그거 그러니까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나 우리 당원들을 겁박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찍어주신 것도 당연히 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 당원분들이 계속 맞다니까 열받아서 경찰한테 한 대 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열심히 다 찍어주셔가지고 많지는 그런 게 어떻게 많지는 않았고요.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용역 깡패들이 소화기 붙여가지고 던지는 게 많았다 보니까 같이 대응한다고. 그런 거 딱 나오면 카메라를 바로 돌려주셔야 센스 있게 딱 돌려주셔야 근데 되는데 이게 탁 돌리잖아요. 돌리면 다른 데서도 거기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서 여기 돌리면 여기도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촬영이 어려웠던 순간, 왜냐면 용역 카페들이 전체를 둘러 다 싸고 있었기 때문에. 혼돈 혼란의 딱 상황이니까 사실 어쩔 수 없긴 해요. 네.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아마 됐었을 것 같긴 해요. 그 경험이 없잖아요. 우파가 그동안 그 아스팔트 투쟁이란 게 없었으니까 그만큼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계 자체를 잘 유지를 했거든요. 사실 어느 정도 물론 안 보이는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또 점차 변하고 있었겠지만 잘 유지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거짓 탄핵을 기점으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거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동안 뭐 민노총 이런 좌파들은 꾸준히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자기들만의 이권을 위해서 이때까지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좀 습관화되어 있는 거고 저희는 TV에서 보다가 직접 하다 보니까 힘들죠. 아무래도 순수하게 투쟁하는 게 참 그때 이제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경호동지님도 기억하실 텐데 그때 우리 경찰들이 우리 탄압하고 했을 때 경찰들이랑 싸워야 된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보면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우리를 선동하고 싸움을 부추기고 우리를 해체시키려는 이제 작전이 들어온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라서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이제 정치 활동, 그 다음에 애국 활동을 하는 게 자기 성에 안 차서 나간 건가?
약간 반반인 것 같기도 하고. 분류가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서 그런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폭력을 유발하게 만드는 전략이 저는 있었다고 있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조진 대표님이 비폭력 집회를 선언한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을 캐치하시고 가장 얘기하신 것 잘하신 같아요. 거예요. 네. 이렇게 폭력이 동반된 집회가 되었다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존재할 정당으로서, 수 없었죠.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벌써 아마 그렇죠. 그 8.15 지난 그 광복절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폭력이 우리가 많았다면 정당의 체제 작업이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진당 해산하듯이 해산 작업이 들어갔을 거고, 그렇죠. 해산 광화문, 작업이 들어갔죠. 예, 광화문 8.15 광복절 때 우리가 집회를 했었으면, 그때 집회 안 한다고 우리한테 욕하는 우리 당원 포함해서 그 밖에서 뭐 우리한테서 떠나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안 한다고 비겁하다고 엄청 많이 욕했거든요. 그때 만약 했었으면 우리 공화당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벌써 정당 해체 수순 밟고 있거나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화문 뭐 집회 그는 뭐 사실 저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사람의 판단을 또 미스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도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잘했다. 신의 한 정말 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해체 수순을 받는다는 거 정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통진당 해산처럼 해체 수준을 받는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그랬을 작전이라고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폭력이 동반되면 결국은 당이 없어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 정말 힘들게. 이게 우리가 인생이 결국에는 이제 애국 활동과 이제 당과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개인 긴경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당 얘기가 여기까지 또 와버렸어요. 그래. 더 그 개인 얘기 더 하시네. 아니 사실 그때 연말 때 저도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대표님 이제 국회 안에서 천막 투쟁하실 때, 대한애국당 시절 단식 말고 국회 안에서 투쟁하실 때 그때 있으면서 그때 되게 또 더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내홍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역사의 산증인, 또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번 더 해가지고 역사의 증인이 두 분이 계신다고.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모 동지와 함께 두 분이 계셨고, 저는 대표님 텐트에 있었고. 저는 밑에 여의도에 텐트에 있었죠. 역사의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데 사실 이제 그 얘기 하면 되는가요? 네. 그때 그 얘기하면 사실 좀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흔들려는 그런 게 보였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홍 얘기해도 되는 거죠? 홍 정도로만 사람이 하시죠. 그걸 했던 것에 저는 처음에는 인식을 할 때 그 문제가 아니라 와해시키는, 우리끼리의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행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다음날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이거 작전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제가 같이 있던 분하고 이제 바로 공개를 하게 됐던 거예요. 녹음을 하고 별도로 이제 기억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이제 또 이제 경호 동지나 이제 그 계셨던 한 명의 동지분도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셨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제가 권한을 가진, 책임을 가진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를 유혹하려는 인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를 흔들려는. 근데 한 번도 흔들렸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고, 제가 이제 이거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그런 아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 우파가 좌파와 다른 게 진실을 추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할 것이냐,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를 할 것이냐가 좀 기본적인 거고, 저는 좌파랑 우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진실을 추구하는 경제적인, 안보적인 진실을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공산당, 좌파의 극에 치닫는 공산당, 사회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게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저는 이거는 우파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신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없는 거짓까지 만들어가지고 당을 해체하는, 당에 피해를 끼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도 비슷한 게 있긴 있었거든요. 많죠. 그 전에도 그러니까 새누리당 때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거짓 탄핵 당하시고
새누리당이 창당이 됐었잖아요. 그때. 그때 뭐, 더 나아가면, 조원진 대표님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예. 선거 당일날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사퇴하셨다. 선거 당일날도 그때 뭐 유튜브를 통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분. 예. 정씨. 예. 그쵸. 정씨가 뭐 뜬금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이따가 흐리고 난 뒤에 불과 안 있다가 이제 대한민국당 창당 수순까지 가는 걸 보고 이제 모든 게 그 대상이 남자 조원진을 향한 모든 작전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쭉쭉쭉. 그러니까 다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의가 있으면 대통령 석방과 대통령 구출이라는 대의가 있으면 그 대의를 위해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가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이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를 하면 돼요. 근데 꼭 그 가는 길에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자기가 리더여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도 제가 부속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뭐 제 개인 욕심을 버는 아니 저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친척들 중에서도 그 뼈아픈 얘기죠. 네 밥그릇 챙기고 네 미래를 생각하도 모자랄 시간의 나이인데 네가 왜 그 사람들 미래까지 생각을 하냐. 근데 그 사람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 간에 이제 정도 있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추구를 하는 대한민국이 같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서로 각자를 희생을 하는 거죠. 가슴이 시키는 일은 거부하시면 안 돼요. 가슴이 시키는 일은 하셔야 돼요. 그래 맞아요. 도망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망가가지고 편하게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죽어요, 마음 아파서. 맨날 마음 가슴 아프고 술 먹으면 나는 도망간 비겁자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살 거예요. 그러다가 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시키면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게 투쟁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고뇌가 있어요. 빨리 우리 동지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건강하실 때 아프시지 않으실 때 위험하지 않으실 때 빨리 이 나라를 정상하고 대통령도 구출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고뇌나 또 아픔은 또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결혼하실 만한 예비 선상이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이제 아예 모든 거를 뭐 당과 네. 국가에 바치고 있는데 사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여자 만날 건덕지가 없지. 누가 이렇게 건덕지도 없죠. 대머리 남자친구 만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 공화당 우리가 다 투쟁하고 어쩔 때는 저도 흥분해서 욕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 탄핵 때문에 이렇게 이 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마 서로도 여유가 없어요. 네, 서로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죠. 이 길을 같이 걷는다 하더라도. 정말. 그게 막 같이 걷다 그러면 유일하게 태극기 행진할 때 그게 데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걸으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본 게 시작하기 전에 부부인 분들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커플 돼가지고 결혼하거나 연애를 하는 경우는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우리 당이 투쟁의 역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네. 태극기 집회 우리 당이 생기기 전에 태극기 집회 하던 정도에서 만난 청년들끼리 연애하는 걸 많이 봤어요. 네. 결혼한 분도 봤고. 네. 근데 우리 당은 그 이후에도 그때까지 한 투쟁의 몇 배의 투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상이 없잖아 사실. 뭐 같이 투쟁하는 사람끼리 뭐 1호 안 나오겠습니까? 언제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올 제가 것 아는 바는 같아요. 없어요. 전 나올 것 같은 느낌? 한 명 하나쯤은 나오겠죠. 한 명쯤 1호만 나오면 나오겠죠. 1호 나오면 2호 나오고 3호 다 나와요. 그 1호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그 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3호가 됐든 그 호수에 한번 들어가면 좋죠. 왜냐면 아니 이게 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우파들이 우리 같이 정통 우파들이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자손을 많이 늘려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투쟁하느라고 우리 일상에 완전 멀어져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하면 그러면 그 가정교육이
느끼시잖아요. 예. 청년들 맞죠? 얘기를 나눠보면 이 문브레이커스 출연한 청년들과 다 얘기를 나눠보면 다 부모 영향이고 다 집안 내력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피가 끌리는 대로. 근데 우리가 이제 애를 안 낳고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늙어서 도태된다? 너무 투쟁에 치우쳐서 그러면 그만큼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정통 우파의 비율이. 가족 관계 봤을 때는 저희보다는 어차피 아직 우리 결혼 안 했잖아요. 네. 제가 급하겠지만. 근데 지금 우리 공화당 함께 투쟁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사실 자녀분들도 가지고 있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그랬을 거예요. 대안에 태극기를 숨기고 다닐 정도로 부부간에 그 이념이 신념이 틀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 그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건데 네. 정치적으로 신념이 다르면 그렇게 부부 생활도 그렇게 탐탁치 않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경호동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대통령님이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뭐 전체 대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동의를 했고 가능한지는 몰랐지만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국민들 한 명 한 명한테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아닌 빨리 우리가 투쟁을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미지가 과격하고 뭐 쟤네들은 거기에 이제 선동을 곁들여가지고 우리 극우로 내몰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을 가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반석 위에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 게 뭐냐면 저도 맞습니다. 이제 국민을 설득하려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이런 접근을 하려는 그게 많이 보이고 이제 좀 세련돼 현대에 맞아간다. 예.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결국은 지금의 현대의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정통우파. 정통우파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쳐오다가 지금은 나라가 너무 위기고 너무 경제가 망가지니까 나라도 살려야 되고 또 그러다 대통령도 구출해야 보니까 되고. 정당으로서 올바른 정치인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은 군소정당인가요? 작은 군소정당 맞죠. 군소정당이 이 큰 많은 대의를 한꺼번에 해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죠. 힘들긴 힘들죠. 힘들긴 힘든데 진짜 정치 방면에는 잘 가고 있다고 봐요. 잘 열심히. 뭐 하고 있다고. 좌파들 뭐 정의당 같은 경우야 대표님이 사실 가장 많이 예를 들었던 게 정의당인데 왜냐면 본인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의당이 커온 역사를 많이 봐왔잖아요. 사실 정의당이 지금 역사보다 그 전에 이제 분당하고 바뀌고 그 투쟁하고 지들끼리의 역사가 있어요. 자기 자신들끼리의 역사가 노선 투쟁. 그 역사가 진짜 한두 해가 아니에요. 그 정의당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누가 완전 쓰러져 가면서 막 이바지해 가면서 했던 그 역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이 짧은 시간에 성장한 거는 엄청난 거죠.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저는 사명이 주어진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솔직히 아쉽긴 하죠.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더 빨리 대한민국의 제일 정당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뭐 힘든 게 있죠. 만약에 언론이랑만 쉽게 결탁을 했으면 지금쯤 벌써 우리가 의사 한 꽤나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언론이 많이 조명을 해주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그쵸? 조명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제 느끼는 거죠. 언론인들도 그러니까 뭐 사석에서 누구 어디 소속의 누구 기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보수 성향의 뭐 그런 기자들과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열심히 써서 올리는데 위에서 다 자른대요. 근데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대요. 왜냐면 위에서도 이제 국민의힘 그 정당이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보수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요. 예. 보수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잖아요. 중도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중도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도 중도를 갈 수도 없는 거고 보수냐 좌파냐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엔 그런데 아직 많은 국민들이 그걸 못 느껴요. 중도 공산주의 얘기하면 그러니까 상상 속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이런 얘기 싶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사람이 인간들이 나오는 거죠. 예. 예.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경호동지 뭐 결혼도 있지만 뭐 삶도 있고 제주도에서 살면 만족하십니까? 부산을 떠나고 가셨는데 저희를 버려두고 지금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부산의 동지분들이 많이 섭섭해 하셨다고요. 쉬어서 뭐 어차피 생계나 이제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예.
뭐 그래도 이제 근데 너무 뭐 아쉬웠어요. 솔직하게 제주도 가보니까 공기 좋고 맑고 좋아요. 예. 정말 좋아요. 정말 공기가 맑고 좋은데 중국인들 좀 많아서 그런데 그 중국인 얘기하니까 지금 중국인들 무비자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계속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문재인이가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며칠 전에 기사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엄청 많이 사고 있다. 예, 엄청 불과 많이 며칠 사고 전이 있죠. 기사예요. 이게 뭐 물론 서울이나 이제 주요 도시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땅값도 워낙 높고 할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뭐 영향이 안 가는 수요가 높지 않은 그런 곳에서의 땅들이 지방 곳곳에 많이 팔리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이 넘어가면 결국 우리나라가 아닌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땅을 사는 거를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일본이 미국의 땅을 미국 땅, 예.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때. 괌이에요. 괌. 예. 괌 땅이 거의 90%가 일본인 땅이에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이거 안 이상하다. 되겠는데? 예. 그래서 딱 끄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땅 못 팔겠다. 막은 그래서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나오게 된 계기가 예, 거죠. 예. 예.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사실 세계 2위 지금은 중국한테 밀렸지만 세계 2위고 그때 당시에 막 한참 이제 일본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이 미국 내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세계 곳곳에서 열풍 엄청 잘 팔릴 때니까 이제 일본이 사실 이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미국의 아sam에 도전을 했다가 아주 힘들게 그냥 웃지요? 근데 그거는 미국의 정치인들이 미국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그렇죠. 적어도 일본한테 그러니까 자신 나라들의 주도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뺏겨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에 부역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본이 이익을 위해서 그러고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이익이 아닌 사회주의 국가의 이익, 중국이 북한 이익만 보고 달려가니까 그게 바로 문재인이잖아요. 문재인이 가고자 하는 길이잖아요. 그걸 막고 있는 게 또 우리 공화당이고. 아마 경호동지 결혼하는 길은 말이 좀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네. 일이지만 오세요. 훗날 지나보면 적기를 놓쳤을 수도 있는데 오십시오. 뭐 하는 건 없는데 오십시오. 사람 자체는 진짜 진국이고 사람 자체는 진짜 진국이고 안타깝다. 제가 경호동지뿐만 아니라 진짜 진국인 분들만 우리 당에서 보면 이 진짜 꽃다울 나이에 지금 시기를 놓치면 결혼하기 힘들 텐데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열정을 바쳐서 우리 당과 이제 이 나라와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분들 개인한테 너무 안타깝다.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할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고 사실 뭐 과거로 가면 뭐 저도 새누리당 때부터 쭉 시작했던 것은 다른 게 없었어요. 잘못된 그 세월호가 잘못된 방법으로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화살들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간다는 걸 보고 난 뒤에 큰일 났다. 그래서 이렇게 애국 생활을 하게 됐던 거거든요. 시작은 그랬었어요. 그냥 대통령 한 명한테 화살이 모든 걸 집중됐던 그렇게 거는 했었어요. 그냥 이 나라를 엎어야 된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일치했는데 그 화살의 대상이 그냥 가장 선두에 있는 대통령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최후의 보루기도 했고 솔직히 말하면. 통진당을 해산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적이었죠. 원인적으로. 통진당 해산을 했기 때문에. 네, 모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산업화의 역군인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친다는 거는 산업 역군의 후계를 치는 것이 되는 거고 사회주의를 무찔렀던 그러니까 현대에서 사회주의를 무찔렀던 한 명의 전사를 꺾는 거고 이 나라의 가장 최고의 수장을 꺾는 거며 국민들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로 뽑았던 한 명의 리더를 꺾는 그 여러 가지 모든 그 상징성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나 치니까 지금 뭐 그냥 싹 무너지잖아요. 그냥. 꼬라지 보십시오. 한숨만 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진짜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공화당에서 열심히 이렇게 투쟁하고 계신 분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민초들이고
뭐 대표님이야 사실은 그때 국회의원이셨고 지금 이 책임을 본인이 그 집을 이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국민들한테 책임이 없어요. 저 배신자들과 그 배신자들을 막지 못한 국회의원들의 그럼요. 그 사람들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생활까지 포기해가면서 경호 동지가 결혼을 미뤄가면서까지 이렇게 투쟁을 해야 되는 결혼 얘기 너무 많은데요. 아, 누군가 한 번이라도 보시고 관심을 좀 가져라. 누군가 한 번이라도 보시고 이 젊은 청년을 좀 구제해달라. 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옛날에 구한말 포함해가지고 나라 망할 때 그 권력자들은 나라를 팔고 도망치건 아니면 책임 안 지고 그냥 초야로 숨어 살건 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또 백성들이 민초가 백의종군 했었잖아요. 지켰죠. 똑같다 결국에는. 그 나훈아 선생님께서 했던 말처럼 테스 형. 네. 결국 이 나라는 항상 민초들이 지켜온 나라다. 그렇죠. 이 좌파들이 반일 프레임 거는데 사실상 일본과의 그런 이제 뭐죠? 침략받고 그 오랫동안 일본 일제 강점기에 있으면서도 일본과의 이렇게 했던 사람 전부 다 민초고 다 자기 나라를 위한 사람들의 그 희생이었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오히려 좌파들이 그걸 좀 이용하고 있죠. 역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 편인데 한편으로는 우파가 그런 것을 더 잘 못했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파의 신념으로 정통 우파라는 어떤 그런 신념으로 좀 많이 잘 기술을 했더라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써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일본 관련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일본이랑 꼭 같이 가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일본에 중국이랑 척지는데 미국은 바다 건너에 있고 가까이 있는 일본까지 척을 줘놓으면 만약에 긴급하게 중국이 밀고 들어왔을 때 일본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일본 내에 있는 미군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무조건 해라. 일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중국이 이만큼 그냥 중국이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중화사상 지들이 군림해야 되는 나라고 항상 그 역사에서 많은 수탈과 그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막아야 되고 일본의 도움 없이는 미국도 도와주는 게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미국의 요구를 포함해서 지소미아도 맺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좌파들이 항상 이제 보수 공격할 때 친일파니거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면 무조건 친일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일본의 도움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국민들한테 설파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일본과 솔직히 일본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 반일하면 그러니까 문재인이 반일해가지고 지지율 올랐듯이 일본도 그 혐한 정서를 부추기는 그게 있거든요. 일본 정치인들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쁜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외교를 하고. 그걸 해가지고 서로 국가 간의 이견, 당장 지금 목표는 중국을 서로 막기 위해, 서로 이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이견, 역사적인 그 굴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원만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님 혼자서 그런 걸 할 수 없고 사실은 그때 그 손발이 돼서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이 일본이랑 그 협상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지소미아를 만약에 체결을 했었으면 이렇게 안 왔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끼리 달랑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공개 없이 비공개로 협약적으로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언론들과 공조를 해가지고 그 국민들한테 우리 이만큼 서로의 이견이 있고 그 이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론화를 거쳐서 국민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서로 이런 오해가 있었고 풀고 일본 입장에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금 양보해주고 뭐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정치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게 정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닿게 그런 거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외교부나 뭐 국회의원들 단위에서 뭐 했겠죠.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없었다. 좀 아쉽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공화당도 지소미아 파기도
반대 우리는 반대 또 집회도 있고 저희가 기자회견도 해왔던 있고. 이게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장해왔던 대통령 탄핵부터 이제 어제 있었던 가덕도 신공항인 반대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아젠다를 쫙 놓아놓고 보면 하나도 정도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럼요. 네. 진짜로 이 나라의 기반에 딱 진짜 도움이 되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것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하나도 없었다. 다 맞췄다는 거. 뭐 사람들이 모인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고 사람이 모인 집단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뭐 그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실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뭐 지도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얘기하시고 사실은 인간 김경호를 조명을 하잖아요. 1시간 정도 짧잖아요. 뭐 하루 종일 사흘 밤낮 라이브 켜놓고 우리끼리 술 먹고 밥 먹고 얘기를 하면서 썰을 풀어도 네. 사실은 한 명의 인생을 다 녹아낼 수 없단 말이죠. 뭐 더 혹시 얘기하시고 싶으시거나 뭐 하고 있어요. 공개구원이라도 한번 장난이고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공개 구원보다는 글쎄요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전통 우파로서 성장하는 과정에도 있지만 많은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 많은 분들이 3년 4년 이렇게 투쟁하면서 참 많은 좀 고난을 참 많이 극복했던 것 같아요. 예, 뭐 나이를 불문하고 다 같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 위로의 순간이 없다. 예, 참 동지님들이 위로의 순간이 없다. 위로를 해드려야 위로의 순간이 없어서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계기도 좀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너무 투쟁과 이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명은 있는데 그 사명도 무겁기도 하고 너무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네. 내가 힘들고 내가 삭막한데 이 길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도 힘들고 옆에 동지도 있는데 다 서로를 힘들어요. 위로해줄 시간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남을 위로할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위로를 좀 줘야지만이 우리가 투쟁하는 데 있어서 더 활력소가 되고 원동력이 될 건데 오히려 위로는 주지 못할 망정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오해와 이런 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위로를 못했다 보니까 서로가 날카로워져서 네. 서로를 찌르는 게 아닌가. 상처를 입히고 싸우고 등 돌리고 척지고 사실 가장 마음 아픈 게 당원들끼리 싸웁니다. 진짜. 원래 뭐 저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레크레이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야, 근데 이 많은 고생했어요. 이 많은 당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몇십만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각 서로 시도당별로 레크레이션 하면 좋지 하기에는 않을까요? 시도당별로 하고 레크레이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웃으면서 예. 위로를 몸도 할 수 풀고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위로 이런 거는 레크레이션 전문가가 오셔야 돼요. 우리 시도당이 추진을 하면 그렇죠. 전문가가 네. 오셔야죠. 위로라는 컨셉이랑은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네, 전문가가 아니니까. 왜냐면 우리 다 그냥 그런 이제 정서적인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한 명 한 명의 투사들이었고. 참 근데 고난 많이 겪어보니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처음 집회 나왔을 때 제 얼굴 보니까 너무 뽀송뽀송하고 경호 형 사진도 제가 그러니까 형 하면서 어제 봤거든요. 아 형 내일 경호 동지랑 같이 하는데 옛날 사진 한번 볼까 봤는데 얼굴이 뽀송뽀송해 지금에 비하면. 제가 어제 젊어서 고생하면 얼굴이 다 그죠. 정말 고생하는데 어쩔 때는 또 뽀할 때도 있고 뭐 그런데 어제 제가 사석에 있으면서 다른 분이 이제 우리 오래되다 보니까 사진 얘기를 좀 어떻게 했었어요. 이제 머리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옛날 사진을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찍었다. 근데 너 왜 기억을 못 하냐 하면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딱 기억해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본인의 리즈 시절. 아니 저의 니즈도 있겠지만 그 안에 사진이 이제 조원진 대표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저는 아주 수줍은 듯 서 있고 대표님도 이렇게 막 웃으면서 서 있는데 그 사진이 지금 보니까 진짜 그냥 저는 대표님은 저보다 더 대표님이 더 진짜 얼굴이 안 좋아졌어요. 저는 저보다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걸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도 이제 우리 나름의 고난으로 얼굴이 삭고 뭐 이런 게 있지만 대표님 처음에 이제 우리 대한애국당이 생길 때쯤에 그때 당시에 대표님 국회에서 단식하셨었잖아요. 그 단식 이유가 이전 이유가 진짜 다른 게 그 옛날 대표님 사진 보면 머리가 거뭇거뭇 하시다고. 지금 대표님 이제 저는 1호차 뒤에서 대표님 이제 뒷모습을 보잖아요.
진짜 이제 뭔가 이제 아우라 같은 거 있어. 그때의 대표님보다 투쟁을 하고 이 리더가 한 명의 이제 애국 최전선의 리더가 되면서 아우라는 더 위대한 아우라나 이런 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는 굉장히 많이 새셨어요. 하얗게 새셨어. 생각하면 이렇게 대표님이랑 악수 딱 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제일 많이 악수 확실히 얘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악수 얘기 많이 하죠. 악수 얘기 좀 할까요? 네, 악수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본인이 느낀 가장 최고의 악수와 최악의 악수. 제가 누군지 다 악수 알기 얘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남자 세계에 좀 오래 있었어요. 이게 아니고 지구권인으로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면 사람을 보이는 게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최고의 악수는 조원진 대표님 최고의 악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남자들 손에서 느껴지는 아우라가 아니라 전율이 느껴질 정도의 진짜 포근하면서도 어떤 힘이 담겨 있고 뭔가 강렬해요. 악수가 정말로 강렬해요. 그런 손을 만져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반면에 최악의 악수. 최악의 악수는 변시죠. 변시. 네. 변시. 와, 제 남자의 손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드는 그 손을 또 처음 만나. 그러니까 그날 하루 만에 그걸 느꼈어요. 하루 만에 최고의 악수를 만남과 동시에 최악의 악수를 만났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 그때가- 사람이 이제 최전선에서 잘 하고 있다고 모두가 생각했을 네, 모두가 그렇게 때니까. 생각했죠. 그때가 네. 부산시당 창당 때였습니다. 비겁자와 위선자는 결국에는 말로도 말로지만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손에서 표가 나요. 그때부터 이 사람 분명히 안 된다 봤는데 결국은 예. 저도 뭐 할 말 많죠. 아직까지 막 제일 많죠 할 말이 그죠? 제가 할 말이 제일 많을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잠 못 잔 거를 생각을 하면 공격받은 걸 생각을 하면 근데 뭐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악수는 조은지 대표님 정말 최고의 악수입니다. 아직 못 해보신 분들 있으면 꼭 악수를 해보시고요. 정말 최고의 악수입니다. 진짜 멋집니다 손이. 우리도 당 대표로서 저는 정말로 만족합니다. 네. 남자로서 우리도 이제 남자로서. 그 역량을 기르고 세월이 더해져서 우리도 그런 악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하면서 앞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포부나 아니면 당원들께 하고 싶은 말이나 향후 몇 년 뒤에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님께 뭐 하고 싶은 말이나 여러 가지 좀 약간 미래를 보고 본인에게 당원들에게 대통령님께 한번 한마디씩 하시죠. 위로가 되는 건 아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뿐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조원진 대표님과 우리 공화당 당원 남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축구하는 모습을. 그거 얼마 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도 분명히 오리라 그렇죠. 있습니다. 아니 본인에게 당원들에게 당원들?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는 사실 저는 대통령님께 편지를 딱 2번 썼습니다. 2번 지금까지 많이 쓰지를 못해요. 많이 쓰면 차라리 편지를 덜 쓰면서 좀 직접 만났으면 하는 마음도 크고요. 편지보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박근혜 대통령 꿈을 저도 2번이나 꿨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참 너무나 생소하고 의미심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의 내용도 있고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나오실 겁니다. 물론 건강만 유지 잘 하시면 좋을 거고요.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뭐 박근혜 대통령님 바라보고 시작했던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정당으로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우리 같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웃으면서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고요. 저의 바람은, 제 개인적인 미래의 바람은 더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2년 전쟁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평정해야죠. 그 세상을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감히 제 생각이 그래요. 그 세상을 원했던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셨는가. 그래서 옥중 투쟁을
선택하셨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분만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네. 유일한. 스스로 희생하셨다고 봐요. 그 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진짜 문브레이커스 출연자들 많았지만 물론 네. 다른 출연자들께도 당 리스펙하고 존경하고 그분들 정말 제가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지만 네. 진짜 우리가 알아왔던 세월이 있어가지고 촬영하면서 지금까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제가 저는 재밌기도 하고 잠깐 옛날 생각 많이 옛날 나요. 얘기 한번 할게요. 옛날에 제가 한근열 최고위 제일 멋있었던 날이 저한테 감동을 줬던 날이 언제? 정미영 사무총장이 일주기에 그 연단 위에서 이제 검은 양복을 입고 비를 쫙 맞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뭐 유튜브가 아니고 그냥 이제 단기를 들고 있었죠. 단기를 들고 행진하는 데인데 단기를 들고 있다가 비를 맞고 연단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일단은 단기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분들 다 피하고 있는데 연단에서 비를 쫙 맞고 있는데 진순전 대변이요. 그래서 우리 단기도 뒤로 빠지려다가 이제 옆에서 이제 형님 동지가 경마에 빠지자라길래 아니라고 단기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한국유 최고위원이 계속 비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가 빠지면 이상하잖아요. 단기가 무조건 같이 있어줘야겠다 하고 한참 맞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됐는지 대표님께서 다 빠지라고. 그때 한 20-30분 계속 맞았잖아요. 저는 계속 있었죠. 네, 계속 맞다가 안 되겠다. 다 빠지래가지고, 저 커피 서울역에서 그죠? 그렇게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 만나면 다른 얘기 별로 안 해요. 뒤에서 악수만 하잖아요, 뒤에서 살짝 악수만 하고, 본인은 본인의 일이 있고, 저는 저의 일이 있으니까. 네, 서로를 그냥, 믿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악수만 하고 약간 끝나죠. 남자들끼리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묘한- 큰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예. 악수만 하고 끝나요, 사실. 네. 근데 정말 말이 많아지고 그 사람이 너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지면 물론 친할 수는 있지만 신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영역인 것 같다. 그때를 고객 갔다는 정말 많이 했죠, 볼 때마다. 그때 살짝 돌이켜 보면 좀 뭐 제가 당연히 가족도 아니고 저한테는 약간 스승 같은 개념이셨거든요. 누가요? 정명 선생님이 네. 저한테도 이제 제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이제 많이 보고 배웠는데 그분이 가신 게 그냥 개인 한 명이 병으로 돌아가셨다기보다는 이 나라의 이 미국의 사태에서 앞서 싸우시다가 뭐 음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가신 게 너무 이제 국가적으로나 이제 개인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 제자로서도 되게 비극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가시는 길은 최대한 잘 보내드려야 되는데 사실 장례식에서 가족이 앞장서야지 이제 제자든 뭐가 됐든 그 장례식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거기서 제가 이제 해야 될 수 있는 가장 순간이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정명 사무총장 이제 장례식 그러니까 주년이 됐을 때 주기 됐을 때 이제 한번 찾아뵈려고 하다가 대통령 석방되면 그때 한번 선생님 진짜 고생 저희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지들이 고생을 했고 결국 대통령이 나오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때 한번 찾아뵈고 싶어요 사실은 진짜로 아직은 찾아가려니까 뭘 이룬 것도 없고 되게 면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찾아뵙고 하여튼 뭐 너무 처졌는데 정명 선생님 뭐 그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립습니다 더 이상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예.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겠지만 사실 포기하고 싶거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싸우지 않으면 다시 싸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사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싸워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그 옆에 있는 경호 동지도 그리고 이제 앞에 계시는 대표님 포함해서 우리 당원 동지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서명대에 계신 분들이 가장일선에서 열심히 투쟁해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내려가시면 또 제주도에서 서명대 하시잖아요. 또 해야죠. 예. 서명대가 답이고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 모두 한 명 한 명이 다 할 순 없고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함께 해야 지금의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영광을 찾는 그날까지 대통령님이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을 하기를 기약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네. 자 문브레이커스 오늘 부산 시당의 역군 그리고 이제 제주도당의 이제 현재의 역군
김경호 동지를 만나봤습니다.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청년을 모시고 문브레이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브레이커! 예. 우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히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때론 용기가 되고, 때론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을 지키는 우리는 당신의 벗입니다. 우리 공화당.